여러분은 지평선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점 하나를 유독 유심히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별은 오래전부터 새벽 또는 저녁 하늘에서 유독 밝게 보인다고 해서 샛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샛별은 진짜 별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행성 금성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솔라시스템 스페이스와 함께 우주를 여행할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주인공은 바로 태양계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예쁜 천체 금성인데요. 금성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천문학자들이 확인한 그 민낯은 너무나 끔찍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금성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같이 만나보러 가볼까요? 여러분은 지평선에 해가 저물고 나서 이 사진처럼 핑크빛으로 물든 하늘의 풍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핑크빛과 파란색의 빛이 아주 선명한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은 우리가 비너스 벨트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현상인데요. 사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지구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아주 독특한 노을과 같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아주 얇은 대기권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이 대기권을 통과한 태양빛이 어스름하게 산란되면서 유독 인상적인 이런 핑크빛의 하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핑크빛의 하늘 경계선을 벨트 오브 비너스, 비너스의 띠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금성을 볼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금성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숨기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금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눈으로 봤을 때 달 다음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아름다운 천체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금성에겐 미를 상징하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신들의 이름이 붙게 되었죠. 금성은 우리 지구보다 더 태양계 안쪽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금성이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가는 굉장히 인상적인 풍경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태양만 쭉 모니터링하고 있는 태양 감시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뭔가 아주 자그마한 동그란 얼룩 하나가 태양 얼굴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사진으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바로 금성이 자신의 동그란 실루엣을 그리면서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 중에서 좀 더 확대한 사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금성이 숨기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동그랗게 태양빛을 가리고 있는 금성의 검은 실루엣 주변 가장자리에서 뭔가 노랗게 태양빛이 어스름하게 퍼져 보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은 금성을 얇게 감싸고 있는 아주 짙은 대기권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금성은 우리 지구처럼 행성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그란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금성을 볼 때 유독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금성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대기권에 구름층에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유독 밝은 행성으로 보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겉보기에는 우리 지구처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이즈도 비슷하고 똑같이 대기권으로 덮여 있는 이 금성, 우리 지구와는 또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금성은 우리 지구와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금성을 지구와 얼추 비슷한 자매 행성, 시스터 플래닛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금성엔 굉장히 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성은 굉장히 느리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고 있죠. 하지만 금성의 경우에는 너무나 자전 속도가 느린 나머지 행성 전체가 한 바퀴를 돌 때 걸리는 전체 시간이 230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금성에 가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면 지구의 시간으로 230일은 흘러가야 그제야 하루가 지난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금성의 경우에는 자전축이 거의 180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지구는 23도가량 아주 살짝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반면에 금성의 경우에는 완전 북극과 남극이 뒤집어질 정도로 180도 가까운 아주 큰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금성은 우리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가 아래에 내려가 있는 혼자 헤드스핀을 돌고 있는 그런 이상한 행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금성 행성 자체의 자전은 굉장히 느리지만 금성 구름들의 풍속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관측한 바에 따르면 금성의 적도 지방을 따라 불고 있는 바람의 평균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금성 행성 전체를 한 바퀴 돌 때 겨우 4에서 5일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성 표면에서 부는 바람의 빠르기는 그 행성이 돌고 있는 자전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금성은 행성 자체는 200일이 넘게 걸리는 아주 느린 자전을 하고 있지만 금성을 덮고 있는 대기권만큼은 행성을 3, 4일 만에 빠르게 돌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금성 표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금성 표면에선 우리가 아주 독특한 패턴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 금성의 구름띠가 어떤 식으로 형태가 변화하는지를 구현한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엔 실제 관측된 금성의 여러 순간의 구름들의 모습도 같이 비교하고 있죠. 보시면 처음에는 널찍한 V자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던 구름띠가 조금씩 속도가 어긋나고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층에 걸친 얇은 띠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성의 두꺼운 구름층 덕분에 우린 간접적으로 그 구름 아래 어떤 지형이 숨어 있는지도 얼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금성의 구름의 흔적입니다. 특히 왼쪽의 붉은 사진을 보시면 하얀 화살표로 표시한 뭔가 움푹 파여있는 파형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저 흔적은 구름 아래 뭔가 우뚝 솟아있는 산 골짜기 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면서 속도가 어긋나게 되고 바람의 속도가 어긋나면서 이런 바람이 V자 형태로 갈라지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도 구름층이 일제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아래 높은 산이나 화산이 있을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결파가 V자 형태로 지나가는 곳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금성은 굉장히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직접 그 구름 아래 어떤 세계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 구름층과 그 아래 지표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그 아래 어떤 지형들이 숨어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는 세계다 보니 오래 전부터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은 어쩌면 이 금성도 우리 지구의 열대지방처럼 비가 내리고 구름이 많이 끼고 또 굉장히 따뜻한 날씨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기도 했죠. 대표적인 천문학자가 바로 그 유명한 칼 세건입니다. 실제로 칼 세건은 생물학을 기반해서 외계 생물학, 우주 생물학을 연구했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칼 세건은 어쩌면 금성에도 오래전 우리 지구처럼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심지어 나무가 울창한 그런 열대성 기후의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이언스 논문지에 출간했던 칼 세건의 논문을 보면 이 금성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히 당시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금성의 경우에는 태양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고 또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된 온실가스 덕분에 아주 따뜻한 기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성은 정말 천문학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온갖 울창한 밀림과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다른 생명의 보고였을까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선 이제 우리가 직접 금성에 탐사선을 날려보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금성로 날아갔던 대표적인 탐사선 중에는 비너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는데요.
이 탐사선은 금성 표면에 직접 착륙하진 않았지만 금성의 두꺼운 대기권 가장자리를 훑고 지나가면서 금성의 대기압이 얼마나 높은지, 또 금성의 지표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탐사선이 방문해서 확인한 금성의 진짜 모습은 불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탐사 결과 금성은 평균적으로 온도가 400도를 넘는 엄청나게 펄펄 끓고 있는 세계였고요. 또 금성은 너무나 두꺼운 대기권 덕분에 금성 표면에서의 기압은 무려 90기압에 달했습니다. 우리 지구 표면에서의 기압이 1기압이니까 대충 비교하면 금성의 경우에는 우리 지구보다 90배, 100배는 더 강한 기압으로 덮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금성에서 느끼는 기압을 느끼고 싶다면 지구의 경우 수심 1km 깊이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수압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뒤늦게 금성의 환경이 불지옥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문학자들은 한때 희망으로 꿈꾸었던 이 금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철회하게 되었죠. 실제로 천문학자 칼 세건도 이 금성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금성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성은 대체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불지옥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 걸까요? 천문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성에선 수십억 년간 쉬지 않고 아주 다양한 화산 활동이 벌어졌을 것이란 예측이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린 이런 금성에서의 화산 분출 덕분에 금성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를 비롯한 여러 화산가스가 득실득실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산가스들은 결국 금성의 대기권을 채우게 되면 금성의 지표면으로 내려앉은 이 태양빛과 여러 우주의 에너지들을 오랫동안 머금고 금성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런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실 효과죠. 그래서 금성은 너무나 지나치게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더 뜨겁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폭발적인 온실 효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불지옥의 세계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을 연구하면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어쩌면 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과정이 똑같이 우리 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구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의 온실 효과, 지구의 온난화를 일부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금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저녁 하늘에 밝게 떠 있는 금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 하늘 머리 위에 떠 있는 저 밝고 아름다운 금성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금성화를 막지 못한다면 먼 미래에 인류가 맞이하게 될 우리 지구의 슬픈 잠재적인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금성의 두꺼운 구름을 뚫고 그 불지옥의 진짜 모습을 표면에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위대한 도전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한때 소련은 1960년대부터 이 금성 표면의 구름을 뚫고 직접 표면에서 금성을 관측하는 이런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베네라 시리즈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소련이 진행했던 베네라 탐사의 탐사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사실 베네라 탐사는 처음부터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네라 1호는 대기권을 뚫지 못하고 실패했고요. 베네라 2호도 실패했고 베네라 3호까지도 실패했죠. 그러다가 끝내 베네라 4호 때부터 무사히 금성의 대기권을 뚫고 금성의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금성의 하늘에만 머물렀을 뿐 금성의 표면에 안착한 건 아니었죠. 그렇게 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소련은 베네라 7호를 통해서 금성 표면에 자신들의 탐사선을 직접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탐사를 통해서 베네라 탐사선은 실제 금성의 두꺼운 하늘 아래 어떤 지형과 어떤 세계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잠시 이 베네라 탐사선이 여행했던 모습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볼까요? 금성 탐사선 베네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밀도로 금성을 덮고 있는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의 과학자들은 이 금성 착륙선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 두꺼운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는 동안 커다란 낙하산을 펼치는 방식을 택했죠. 그렇게 하늘을 뚫고 떨어진 베네라 착륙선은 금성의 짙은 구름 아래에서
겨우겨우 신호를 보내면서 금성의 실제 민낯을 우리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금성 탐사선 베네라 7호에 뒤이어서 이제 베네라 10호 그리고 11호 결국에 13호, 14호까지 연달아서 소련은 금성 표면을 성공적으로 탐사하게 되죠. 당시 베네라 13호 그리고 14호가 금성 표면에 착륙하던 과정을 한번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잘 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금성의 하늘을 그냥 쭉 떨어지고 있는 탐사선이지만 굉장히 천천히 마치 물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리게 착륙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성의 대기 밀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물속에 무언가를 떨어뜨릴 때처럼 이 대기로 인한 부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비유적으로 가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금성 표면은 사실상 짙은 두꺼운 대기의 바다로 덮여 있는 깊은 바닷속 해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착륙을 성공한 끝에 베네라가 우리에게 보내준 이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베네라는 금성에 착륙한 직후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한 짧은 시간 안에 금방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금성의 대기 밀도가 강력했고 또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시 소련이 만들었던 탐사 로봇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탐사선이 금성 표면에 직접 착륙해서 금성의 표면을 촬영한 마지막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사선 바로 앞에 붙어있던 작은 카메라로 착륙선 바로 앞에 좁은 풍경만 몇 장 찍고 금방 교신이 끊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금성의 풍경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연이은 탐사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금성은 우리가 착륙을 시도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행성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금성이 얼마나 끔찍한 환경을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높은 온도로 펄펄 끓고 있다 보니까 지표면에 있는 금속, 철 성분조차 기체가 되어서 증발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증발한 철 성분들은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다시 온도가 조금 내려가겠죠. 그러면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떠돌고 있던 철 성분들이 다시 고체가 되어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스물스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구에서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유독 온도가 낮아지고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는 눈이 내려지는 그런 만년설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금성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도 1년 내내 철이 눈처럼 내려서 쌓여있는 그런 만년철에 해당하는 풍경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짙고 두꺼운 구름으로 덮인 불지옥의 세계 금성의 실제 민낯을 착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마젤란 탐사선인데요. 마젤란 탐사선은 금성 표면에 직접 착륙하는 대신 금성 표면을 빙글빙글 돌면서 레이더로 금성의 구름을 뚫고 그 아래 숨어있는 지형을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인공위성들이 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구름 아래 숨어있는 지형들을 확인하는 탐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젤란 탐사 역시 레이더를 발사해서 구름을 뚫고 지형을 때리고 레이더가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관측해서 어디가 고도가 낮고 어디가 고도가 높은지 이런 산과 골짜기의 지도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이 두꺼운 대기권에 덮여있던 금성의 실제 민낯의 지도를 100%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금성의 실제 표면, 민낯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그 모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놀랍게도 금성 표면의 거의 대부분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마그마 지대들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운석 크레이터들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형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마그마 분출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런 화산 지형들이 대부분이었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지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야당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기다란 협곡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기다랗게 얇은 그런 협곡 같은 틈새가 여러 줄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풍경은 우리가 지구에서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번 아프리카에 있는 비슷한 우리 지구의 야당 풍경과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기다랗게 금성과 똑같이 기다란 협곡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모래바람 같은 뭔가 입자를 머금은 강한 돌풍이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불면서 지형 일대를 풍화 침식할 때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성에서도 이런 야당 지형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마 금성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속적인 바람으로 인해서 지형이 깎이고 불려나가는 그런 침식 과정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금성 표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화산 지형들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긴 마치 아메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사방으로 마그마가 넓게 분출되면서 지형이 폭삭 주저앉은 그런 독특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벌레 혹은 진딧물 같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도 동그랗게 안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었다가 그 안에 텅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지형이 둥글게 폭삭 주저앉은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재도 금성에서는 활발하게 화산 활동과 마그마 분출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덕분에 금성은 지금까지도 끔찍한 불지옥의 환경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최근 관측에 따르면 금성 표면에서 유독 높은 지열, 땅의 온도를 머금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레이더 관측을 통해서 확인한 금성 일대의 마그마 지역의 사진이고요. 또 금성에는 이처럼 유독 높은 거의 수십 킬로미터 높이까지 우뚝 솟아있는 아주 거대한 산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높게 솟은 산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열, 적외선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일대가 굉장히 높은 온도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 땅 아래 뭔가 굉장히 뜨거운 물질이 깊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문학에선 이러한 지형들을 뭐라고 하냐면 핫스팟,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어떤 고정된 지역 안에 마그마가 잔뜩 매장이 되어 있어서 계속 같은 지역에서 화산이 분출되게 되면 그런 지역을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금성의 화산과 지구의 화산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그 열점 위에 얹어져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계속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때 지진이 발생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점 자체는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대륙 혹은 해양판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봤을 때 마치 화산이 일제히 일렬로 쭉 이어진 그런 독특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재봉틀 바늘은 계속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아래 옷감을 쭉 미는 거죠. 그러면 바늘은 계속 한 자리 제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옷감을 보면 그 바늘 구멍이 길게 이어진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와이 열도를 예를 들어 보면 하와이도 섬들이 일렬로 쭉 이어진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하와이 바닷가 태평양 아래에는 고정된 한 포인트 열점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위를 지나가는 해양판이 꾸준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재봉틀의 바늘 자국처럼 일렬로 쭉 화산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성의 경우에는 활발한 화산 활동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구와 달리 대륙판, 해양판, 판의 이동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열점은 어떤 식으로 화산이 성장하게 되냐면 계속 한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화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작은 화산들이 일렬로 쭉 이어지는 열도, 한 줄로 이어진 섬의 형태로 화산을 볼 수 있지만 금성의 경우에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화산이 누적되면서 아주 높은 높이까지 화산이 솟아오르는 그런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화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성은 앞으로도 더 끔찍한 불지옥의 환경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린 금성 탐사를 포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금성 자체를 목적으로 떠난 여행은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금성을 잠깐 구경하는 방식의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태양을 목적지로 두고 태양을 가장 가까이서 관측하기 위한 솔라 오비터라고 한 탐사선이 지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 오비터는 태양까지 날아가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성 근처를 지나가는 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솔라 오비터 탐사선으로 실제 촬영했던 금성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서 밝게 퍼져나오는 태양빛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의 왼쪽에 유독 밝게 빛나고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보일 겁니다. 바로 저게 아주 두꺼운 구름층에서 태양빛을 가장 밝게 반사하고 있는 금성의 모습을 솔라 오비터 탐사선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최근엔 또 비슷한 시기에 태양으로 날아갔던 파커 솔라 프로브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는데요. 이 탐사선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까지 가는 여정 안에서 금성의 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성 곁을 잠시 쳐지나가는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 파커 솔라 프로브 탐사선은 금성의 두꺼운 구름 속에 숨어 있는 지형의 모습을 어설프게나마 촬영한 적이 있죠. 자, 잘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금성의 실루엣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그란 금성의 모습 안에 뭔가 얼룩덜룩한 지형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으로 빛을 관측하고 있다 보니까 두꺼운 구름을 뚫고 그 구름 아래 숨어 있는 금성의 지형의 모습을 어스름하게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금성 표면을 뿌옇게 덮고 있는 그 대기권 속에 어디가 지형이 낮고 어디가 지형이 높은지 이런 얼룩진 형태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커 솔라 프로브 탐사선은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여정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까요? 여기에 찍혀있는 되게 독특한 풍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사진의 왼쪽을 비스듬하게 흘러가고 있는 별들의 흐름, 은하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정가운데 너무 밝아서 찍진 않았지만 태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아래 양옆에 지구가 있고 금성도 있고 수성도 있는 그런 태양계 안쪽 행성들의 모습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사진을 잘 보시면 태양과 금성을 연결하는 그 대각선 방향의 선을 따라서 뭔가 기다란 희미한 띠가 흘러가고 있다는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 궤도를 따라서 아주 두꺼운 먼지 부스러기 띠가 맴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존재하고 있냐면 오래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태양 주변을 맴돌고 있던 먼지 부스러기가 반죽되고 뭉쳐질 때 미처 행성이 될 때 쓰이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아직까지 태양계 공간을 남아 떠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한 금성과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먼지 부스러기 띠의 모습은 우리 태양계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금씩 성장하고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미완성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확인한 금성의 민낯은 전혀 생명체를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불지옥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새로운 관측에 따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종류의 생태계가 금성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어떤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 금성의 대기권에서 인과 수소로 이루어진 포스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스핀이 왜 중요하냐면 포스핀은 지구의 경우 유일하게 미생물들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바로 생명 활동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포스핀 분자가 금성의 대기권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금성의 짙은 구름 속에 이런 포스핀을 만들고 있는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놀라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제 어떤 가설을 던지고 있냐면 비록 금성 표면, 금성의 지표면 자체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불지옥 그 자체 환경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금성의 하늘 높은 곳, 상층 대기권이라면 생명체가 살만한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관측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금성 표면으로부터 점점 고도가 올라가면서 금성의 기온 그리고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보시면 금성도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표면에선 훨씬 지열 때문에 온도가 뜨겁지만 고도가 올라가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지표면에 비해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덕분에 금성에서도 지표면 자체는 아주 뜨거운 불지옥의 환경일지 모르지만 적당히 예를 들면 고도 한 50km 정도 높이까지만 올라간다면 그 정도에선 우리 지구 표면과 얼추 비슷한 꽤 괜찮은 기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금성에서도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는 대기권의 두께도 얇아지겠죠. 그러면 그곳에서의 기압도 훨씬 낮아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금성 표면에서는 90기압이 넘는 끔찍한 기압이었겠지만 적당히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지구 표면처럼 1기압 정도의 괜찮은 기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어쩌면 금성에서도 지표면에선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금성의 높은 하늘에서 성층권에 해당하는 높은 상층 대기권이라면 그 구름 속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가설은 오래전 금성을 열대행성이라 상상하면서 금성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생명체를 상상했던 천문학자 칼 세건이 던진 오래된 가설이기도 하죠. 재밌게도 최근까지 금성은 불지옥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절대로 생명체를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또 더 최근의 탐사를 통해서 오래전 묵혀있던 이 칼 세건의 가설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정말 금성에 이 구름 속에 둥둥 떠서 살고 있는 이런 부유 생태계, 부유 미생물 같은 게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구 생명체의 경우 대부분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비롯한 많은 지상 생명체들은 언젠가 한번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 날아가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정말 금성의 하늘에서 평생 둥둥 떠서 살고 있는 이런 부유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금성 생명체들의 입장에선 평생에 한 번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발을 대보는 것이 이들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금성의 하늘에 살아가고 있는 부유 생태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디어 나사는 거의 50년 만에 다시 금성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 다빈치 탐사선은 금성의 두꺼운 짙은 이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면서 금성의 하늘 속에 정말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포스핀과 같은 복잡한 분자를 만들고 있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서서 경험했듯이 베네라 탐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성은 착륙선이 버티기 어려운 아주 끔찍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불지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다빈치 탐사선의 경우에는 바로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 심해 잠수정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압력을 고르게 받아서 아주 강한 압력에서도 탐사 로봇이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탐사선을 디자인을 할 예정이고요. 덕분에 탐사선은 금성의 짙은 하늘을 쭉 뚫고 내려가는 동안 파괴되지 않고 금성의 하늘 속에 어떤 화학 성분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 금성의 지형은 실제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금성의 이런 끔찍한 환경 탓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성 탐사 로봇처럼 바퀴가 달린 그런 귀여운 로봇은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성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탐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잠시 낙하하는 동안 이 금성의 실제 환경을 확인하는 그런 유의미한 관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전혀 생명체를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끔찍한 금성의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생명체의 모습, 바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 금성의 끔찍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놀라운 미생물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천문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땐 가장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 끔찍했던 이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인 불지옥의 세계 금성, 이 금성과 함께 했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먼지 지흥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